네. 자, 우리가 이제 TAT 2급 교재에 있는 재무회계 이론 다 마치고서 유형별 연습 문제, 이론 연습 문제를 풀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유형자산까지 정리를 다 마치고 이번 시간은 투자자산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346페이지 투자자산. 자, 투자자산에서 한 문제만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저기에 있는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식회사 한공의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한 금액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매도가능증권 처분에 관한 거예요. 평가가 아니고. 자, 자료는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주었습니다. 8월 10일 날 매도가능증권을 500주를 한 주당 7,000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2월 31일 날 매도가능증권을 한 주당 9,0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 1일 날 매도가능증권 500주 전부를 한 주당 6,000원에 처분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처분 시 회계 처리로 올바른 걸 찾아라.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처분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 더 쉽게 내려면 처분 손익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처분 손익이 얼마냐? 이거부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을 구할 때는요, 최초에 얼마에 취득했고 처분을 얼마에 했는가 이렇게 직접 비교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평가한 건 일단 무시하고, 자, 7,000원에 사가지고 6,000원에 처분한 거예요. 그러면 한 주당 1,000원을 손실을 본 거죠. 그러면 500주니까 1,000원 곱하기 500 하면 50만 원이죠. 그래서 밑에 보기에서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 50만 원이 일단 나와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 50만 원이 있는 것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두 군데에 있죠. 네. 그래서 가번과 라번 중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자, 매도가능증권 처분에 관한 문제를 두 가지로 낸다고 그랬어요. 처분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최초에 얼마에 샀고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는가, 이 두 개만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렵게 내면은 이제 분개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처분할 때 회계 처리는 어떤 게 맞느냐. 자, 그러면 대변에 가는 매도가능증권을 판단하시면 돼요. 자, 대변에 가는 매도가능증권은 처분할 때, 우리가 자산을 처분할 때는 대변에다가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취득금액을 기록하죠. 왜냐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니까 취득금액 정리하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유가증권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이런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변에 기록할 때는 장부금액 기록하는 거예요. 장부금액.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들은 다 그냥 장부금액 기입하는 겁니다. 취득금액을 기입하는 게 아니에요. 취득금액 기입하는 자산은 보면은 다 감가상각 자산들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건 매도가능증권, 유가증권, 감가상각 안 하는 자산이에요. 그러면 대변에 장부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22년 12월 31일 날 이걸 처분하기 전에 평가했잖아요. 평가금액으로 장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한 주당 9,000원씩 평가되어 있으니까 500주면은 한 주당 9,000원씩 얼마인가요? 450만 원이죠. 500주 곱하기 9,000원. 그래서 대변에 간 매도가능증권이 450인 것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답은 라번인 겁니다.
하지 마. 라번이 왜 이래? 그래. 예, 라번 맞아요. 라번. 네, 왜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왜 평가 이익이 오느냐? 네. 자, 예, 평가 이익이 차변에 와야 돼요. 자, 보세요. 22년 12월 31일 날 매도가능증권을 한 주당 9,000원씩 평가했잖아요. 9,000원씩. 그러면 한 주당 2,000원씩 평가 이익이 발생했죠. 500주니까 100만 원이죠. 그러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지금 자본의 증가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매도가능증권 처분했으니까 자본에 잡혀 있던 거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 감소. 자본 감소는 차변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100만 원 이거 없애줘야 됩니다. 그 주식을 처분해 버렸잖아요. 매도가능증권. 그러면 이제 자본에서도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매도가능증권을 평가할 때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자본으로 잡아두죠. 그게 계속 자본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100만 원이 와야 되는 겁니다. 현금은 300만 원 맞는가 보세요. 6천 원에 처분했으니까 6, 5, 30, 300만 원 맞죠. 예, 라번이. 그래서 제가 분계 문제가 이게 어려운 거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거 100만 원 이게 뭐지? 예, 이런 걸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이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완벽히 맞추려면요. 이 분계 3개를 다 해봐야 돼요. 3개의 관련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분계 3개가 뭐냐? 취득시 분계, 평가시 분계, 처분시 분계. 자, 처분시 분계는 여기 있어요, 지금. 네, 여기 있는 거고, 취득, 평가, 처분을 한번 나란히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3가지를 알면 여러분이 매도가능증권의 관련 회계 처리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거예요. 시험에서 요 3가지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이 8월 10일이니까 제가 이제 8월 10일 날 분계를 한번 써본다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500주 7호 35 350만 원. 대변에 현금이 350만 원.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이 투자 자산이죠. 자산 증가, 대변은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그래서 비유동 자산은 증가했고 유동 자산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일을 맞이했습니다. 결산일에 목적 적합성에 유용한 회계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가치를 자산에 반영해 주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유가증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가격이 올랐어요. 한 주당 9,000원씩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2,000원만큼을 증가시켜 주면 돼요. 그러면 2,000원씩 500주니까 100만원.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100만원을 기록합니다. 대변에 우리가 이것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합니다. 100만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 증가인 거 아시겠죠? 비유동 자산, 투자 자산의 증가예요.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자본 증가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수익의 발생이라고 하면은 처분할 때 이거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22년도 손익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23년도 처분할 때 그걸 다시 끌어다 쓸 일이 없죠. 22년도 손익계산서에 반영됐으니까. 그러나 22년도 손익에 반영을 안 시켰어요. 언제 반영을 하려고 이걸 유보시켜 놨냐면은 처분할 때 반영하려고. 처분할 때 이익에다가 반영하려고 이걸 유보를 시킨 겁니다. 이건 자본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계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월이 아니고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7월 1일이 됐습니다. 7월 1일 날 이제 처분을 합니다. 처분하는데 가격이 더 올라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더 처분을 했다면 저기 매도가능증권 100만 원이 더 상승 효과를 내 가지고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이 1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데 이번에는 가격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 시기가 안 좋아요. 6,000원으로 처분을 했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만 비교를 하면은 9,000원으로 평가된 거를 6,000원에 샀다 하면은 한 주당 3,000원씩 500주 3, 5, 15 150만 원 손실을 본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 그렇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15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아요. 왜냐? 전기에 이미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100만 원 전기의 이익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손실을 150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매도가능증권은 전기의 이익으로 반영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손실에서 100만 원을 저 이익에서 빼주는 거예요. 차감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100만 원 자본에서 감소시켜주고 자, 현금을 얼마 받았느냐? 6,000원씩 150만 원 받았다. 300만 원 받았죠. 6530 300만 원. 이게 차변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변이에요. 차자를 두 개를 썼네요. 이게 차변이고요. 자, 대변은 아까 말씀드렸죠. 대변은 매도가능증권 장부금액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장부금액이 지금 9,000원으로 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작년 8월 10일 날 350, 작년 결산 때 100, 그래서 450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매도가능증권은 9,000원씩 평가되어 있으니까 9545 그렇게 생각해서 450이라고 여러분이 계산하셔도 되고, 여기 350 있고 여기 100 있으니까 두 개 더하면 450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450만 원을 처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변이 50만 원 부족하죠. 그게 처분 손실인 거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50만 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래 후 결합관계로 다 한번 적어보면은요. 여기 있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뭘까요? 자본 감소. 차변의 현금은 뭘까요? 자산 증가.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은 무엇일까요? 이건 비용 발생입니다.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과 이익은 단기의 손익을 반영하는 거예요. 처분했으니까 실현된 거죠. 그리고 저기 대변의 매도가능증권은 자산 감소. 자, 요 세 개의 분계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분계 서로 관련성이 어떻게 되는지 요걸 이해하시면 매도가능증권에 관해서 문제 나오는 거 다 맞출 수 있고요. 다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계로 문제를 내지 않고 처분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물어볼 때는 처음에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얼마에 팔았는지 이렇게 직접 비교하시면 답을 빨리 찾습니다. 분계까지 써가면서 답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매도가능증권을 처음에 얼마에 구입해가지고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는가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을 계산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예, 요거 기말에 평가한 거하고 마지막에 처분한 거 그렇게 비교해야 돼요. 이게 단기매매증권일 때는. 왜 그런지 아시죠? 예,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이미 그 단기에 반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평가손익이 처분할 때 처분손익에 영향을 전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구입한 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익을 계산해라 그러면은 지난 기말에 이걸 얼마에 평가했느냐 9,000원씩 평가했죠? 9545 4,500 450 지금 450으로 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6,000원에 팔죠? 6530 300만원에 팔잖아요? 150만원 손실보고 파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단기매매증권이라면은 처분시 분계는 차변에 현금 300만원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15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도가능증권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 이 정도는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TAD급에서는 이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이해하셔야 또 매도가능증권 관련해서 문제가 제법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나오면 한 문제 나오겠지만 자주 나오니까요.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도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잘 공부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에서 한 문제, 아이고 문제가 많네 여기가. 한 페이지당 한 문제씩 풀기로 했죠. 자, 347페이지에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개정과목 분류에 관한 문제예요.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일부 내역이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두 개를 다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유동자산만 한번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0만원, 단기 투자자산 12만원, 상품도 유동자산, 매출채권도 유동자산, 선급금도 유동자산. 네, 여기까지가 유동자산입니다. 이렇게 한번 5개를 더하면 얼마 나올까요? 22, 29, 49, 109, 114, 122, 122만원 같은데 122만원 맞습니다. 답은 3번. 네. 왜냐하면 유동자산인 게 122만원인 게 하나밖에 없어요. 3번에. 그러면 나머지가 다 비유동자산인가? 아니죠. 비유동자산은 무엇이 비유동자산일까요? 장기대여금 비유동자산이죠. 그리고요. 차량 운반구 비유동자산, 개발비도 비유동자산이네요. 나머지 다 비유동자산이네요. 나머지 다. 그래서 개발비는 우리가 무형자산,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 장기대여금은 기타의 비유동자산. 3개 다 더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맞을 겁니다. 83만원에다가 99만원. 아니요, 98만원. 답이 3번 틀림없죠.
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여러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개정 과목이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하여튼 뭐 우리가 이제 회계 공부 이제 이 수준 TAT 2급 수준까지 한다 그러면 개정 과목 분류는 이제 척척척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개정 과목 분류가 잘 안 된다 하면은 여러분 그 개정 과목 분류표 어떤 표가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류표 보고 머릿속에 다 스캔해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348페이지에서 어떤 문제 하나 볼까요? 9번 풀어봅시다. 9번. 무형자산 문제.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맞아요. 2번. 전기의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 단계의 지출은 단기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맞아요. 예. 다음에 3번. 무형자산의 2번. 전기의 비용으로 인식한. 그렇죠. 전기에 이미 비용으로 인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의 비용으로 인식했는데 단기에 그걸 자산으로 잡을 수 없는 건 맞죠? 네. 다음에 3번.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하면서 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다 맞는 것 같고요. 4번.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삼각하며 합리적인 삼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게 틀렸군요. 자,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써야 돼요? 예, 정액법.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13번 문제를 한번 풀겠습니다. 13번 문제. 주식회사 한공의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가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주식회사 한공의 건물관리 팀장은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회계 담당자에게 설치 대금 3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회계 담당자는 대금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하였다. 수선비로 처리했군요. 자, 엘리베이터는 수선비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예, 아니죠. 뭘로 처리해야 될까요? 건물로 처리. 그렇죠. 자산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고친 거는 수선비가 맞아요. 근데 이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거예요. 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수리했다면 수선비가 맞습니다. 건물의 수선비예요. 수선비가.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추가하는 건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건물로 봐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느냐?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래서 1번. 부채가 과소된다. 부채하고 관계가 없죠. 예. 2번. 비용이 과소계상된다. 비용이 커졌죠. 예, 수선비 비용 발생시켰으니까. 비용이 과대죠. 과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1번은 부채라는 그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2번에서는 과소가 아니고 이건 과대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자산의 과소계상. 예, 이게 맞죠. 건물을 비용 처리했으니까 자산이 줄어들었다 이거. 자산의 과소계상. 예, 답이 3번입니다. 그러면 4번을 볼까요? 당기 순이익이 과대해지는 게 아니고 과소해지죠. 과소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맞출 수 있으면 돼요. 17번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다음과 같은
건물에 대하여 23년 12월 31일에 재평가하려고 한다. 유형자산 문제가 나왔네요. 유형자산의 재평가 문제죠. 자, 취득은 50만 원에 했습니다. 내용연수 5년이고 정액법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리고 23년 12월 31일 1년이 지났어요. 건물의 공정가치가 75만 원일 때 재평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건물의 감가상각 및 재평가 관련하여 23년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50만원에 취득한 건물이 1년 지나서 감가상각을 한 뒤에 장부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내용연수 5년으로 정액법이기 때문에 1년에 10만원씩 상각을 하게 되면은 기말에 40만원이 장부금액이에요. 그런데 공정가치 7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40만원을 75만원으로 평가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이라고 그랬죠. 예. 자,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이 얼마가 되느냐? 40을 75만원으로 만들려면 35만원만큼 재평가 잉여금으로 분개해 줘야 되죠. 분개가 어디 이렇게 돼요? 차변에 이게 지금 건물이죠. 차변에 건물 35만원,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 35만원 이 분개를 해야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유형자산이 가격이 오른 거는 재평가 잉여금이고 가격이 떨어진 거는 재평가 손실이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랬는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손익 2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하고 같이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이에요. 기타 포괄손익 2개. 그리고 재평가 손실은 비용이에요. 단기의 손익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하고 나면은 장부금액이 40만 원이란 말이에요. 50만 원짜리 1년 지났으니까. 내용연수 5년 동안 정액법. 장부금액이 40이에요. 이게 장부금액이에요. 근데 장부금액을 어떻게 고쳐야 돼요? 75만 원으로 고치는 게 재평가라는 말. 75만 원으로 고치는 게. 그러면 분개는 차변의 건물 35만 원,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 35만 원입니다. 답은 몇 번이겠어요? 4번이죠. 재평가 잉여금이 기타 포괄손익 2개이기다 이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 문제 또 찾아보겠습니다. (24번) 24번. 여러분이 시험 때 이런 문제를 만나면요 맨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24번 문제 이거 다 읽어보고 이해하는 이거 판단하는 것도 아주 힘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나중에 푸시면 돼요. 자, 우리는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복잡해 보이는 걸 한번 일부러 골라봤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A라는 기계장치 관련 자료입니다. 23년 말에 인식할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금액은 얼마냐. 자, 문제 잘 골랐어요. 우리가 지금 TAT 2급에서 새로 배운 게 유형자산에 대해서 말입니다. FAT 1급에서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처분에 관한 분개, 여기까지가 FAT 1급 출제 범위예요. 그런데 TAT 2급에서는 거기에다가 유형자산의 재평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24번에서 나오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이것이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딱 추가되는 문제. 자, 22년 1월 1일 날 A라는 기계장치 20만 원에 취득했어요. 아, 취득원가 20만 원. 네.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1년 지났어요. 12월 31일 날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2천만 원. 아, 20만 원이 아니라 2억이군요. 네. 예, A 기계장치 2억에 취득했고요. 2천만 원 했으니까 아마 내용연수 5년으로 한 것 같네요. 정액법으로 따지면. 아닌가? 10년 잡았군요. 예. 정액법이면 10년 잡은 거. 예, 2천만 원이니까. 네, 내용연수 10년에 정액법 따지면 2천만 원. 자, 그러면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장부 금액은 이제 1억 8천입니다. 다음에 12월 31일 날 12월 31일 1년 또 지났군요. 23년입니다. 이제 1년 지나서 감가상각을 또 했습니다. 네. 1년 전에 감가상각과 똑같죠? 네, 2천만 원 또 했어요. 그러면 장부 금액이 이제 얼마 됐어요? 1억 6천. 네,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지금 1억 6천이에요. 자, 그리고 23년 말에 A 기계장치에 대한 손상 검사를 실시 결과 처분 시 예상되는 순공정가치가 6천만 원, 사용가치는 7천만 원이요.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이때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되겠다. 손상차손 분계를 하시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 기계장치는 장부 금액이 1억 6천입니다. 1억 6천. 1억 6천인데 기계가 뭔가 크게 손상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를 검사를 해보니까 이 상태로는 시가에서 즉 거래 가격이 갖다 팔면 6천만 원은 받겠다. 이런 얘기고, 회사에서는 아니야 이거 고쳐서 쓰면 되는데 라고 느끼는 가격이 우리 회사의 사용가치는 7천만 원으로 판단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 유형자산 아마 앞부분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T2급 교재에서 자, 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를 비교하는 문제가 언제가 나올 겁니다. 할 때 두 중에서 큰 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큰 거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무시해야 돼. 이때는 공정가치는 무시. 네, 작은 거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부 금액이 1억 6천인 것을 공정가치로 이걸 손실을 인식해야 돼? 아니면 사용가치로 인식해야 돼? 지금 그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은 값을 버리고 큰 것을 적용시킨다. 자, 그러니까 7천만 원으로 이 기계를 평가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1억 6천짜리를 7천으로 평가하려면 9천만 원만큼을 손실로 인식해야 되겠죠. 그 손상 차손이 9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계를 쓰면 요거는 분계로 말하면 차변이 유형자산 손상차손 9천만 원, 대변은 손상차손 누계의 9천만 원, 간접 손상차손을 간접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죠. 기계장치에서 직접 빼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가상각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 쓰잖아요. 지금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 계정이지 않습니까? 손상차손도 차감 계정입니다. 손상차손 누계액 아시겠죠? 그래서 대변은 손상차손 누계액 9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분계를 찾아라. 그러면 그 분계 차변이 유형자산 손상차손 9천, 대변은 손상차손 누계액 9천. 그 분계를 찾으면 되고, 여기서는 금액만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3번 1억 6천과 7천만 원의 차이가 9천만 원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서요. 351페이지죠. 여기서는 어떤 걸 하나 풀어볼까요? 정부보조금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31번에 정부보조금 문제 있죠.
정부보조금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이냐? 옳지 않은 거. 1번 상환 의무가 없는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 취득 시 그 자산의 가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여러분, 정부보조금이 가산 계정이 될까요? 차감 계정이에요.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우리 돈이 아니다라고 표시하는 거니까 가산 계정이라는 건 더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아닙니다. 차감 계정이다. 답이 1번이에요. 틀렸어. 자, 2, 3, 4 맞는 거니까 읽어봅시다. 2번 상환 의무가 없는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금액과 상계한다. 맞아요. 감가상각 대변에 감가상각 B 하면서 차변에 정부보조금 내용 연수로 나눠서 정부보조금 상각을 하잖아요. 그때 대변이 감가상각 B예요. 네,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상환 의무가 없는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보조금을 받을 때 손익에 반영한다. 맞아요. 정부보조금 받을 때 바로 대변에 정부보조금 수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해버리면 됩니다. 3번 맞고요. 다음에 상환 의무가 없는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이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정 비용과 상계 처리한다. 맞아요. 예. 특정 비용, 만약에 급여를 지급하라고 주는 돈이다. 그러면은 급여에서 상계 처리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에 관해서는 분계까지 문제를 내지를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주로 우리는 제가 그때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출제가 자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2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부보조금이 다음 페이지에는 없나요? 네, 다음 페이지에 있으면 다음 페이지 걸 풀겠습니다. 자, 정부보조금 문제가 많네요.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가지고 37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37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3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 얼마냐? 네. 자, 23년 1월 1일에 기계를 취득했습니다. 300만 원에 취득했는데요. 그 중에 정부보조금이 50만 원이 있는 상태고요. 내용연수 5년으로 잔존가치가 있군요. 10% 정액법으로 상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감가상각 23년 말에 하게 되겠는데요. 300만 원의 10% 30만 원을 빼면 270입니다. 그럼 270을 5년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응? 얼마죠? 54만 원이네요. 네. 그러면은 54만 원 감가상각 분계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54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54만 원. 그런데 아까 어떤 문제 풀면서도 그랬죠. 감가상각 할 때 정부보조금도 감가상각에서 상계 처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정부보조금은 50만 원이에요. 자, 50만 원을
5년에 상각하니까 10만 원씩 상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 10만 원을 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서 감가상각에서 상계처리해요. 감가상각비에서. 그러면 봅시다. 이 문제 질문이 23년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했는데 첫 번째 줄에서 비용 발생 54만 원 감가상각비가 발생했고 두 번째 정부보조금 10만 원을 해서 상계 처리했죠. 10만 원을. 그러면 손익계산서로 가는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가는 거예요? 44만 원이 가는 거죠. 44만 원이 간다. 네, 요거 두 개 계산하시면 44만 원이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네, 이 문제 하나 했고 다음은 부채와 자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채와 자본. 여기서는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번. 다음은 사채. 우리 사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배웠는데요. 사채 발행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발행일은 7월 1일이고 3년이고 연 10% 표시했고 이래가지고 회계처리 발행을 차변의 현금 대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대변의 현금? 대변의 이게 사채겠죠. 이건 오타 같죠? 예. 여러분 여기 대변의 현금을 사채로 고쳐 주십시오. 예. 차변의 현금, 예.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고요. 대변이 사채입니다. 네, 좀 오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발행을 했어요. 자, 이제 보기 4개를 보겠습니다. 1번, 사채는 비유동 부채. 맞습니다. 다음에 2번, 사채의 발행 금액은 10만원. 액면 금액이 10만원이죠. 발행 금액은 얼마일까요? 95,196원. 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러면 3번은요. 사채의 발행 방법은 할인 발행. 맞죠? 액면 금액이 10만원인데 95,196원에 발행했죠. 할인 발행한 이유는 뭐예요? 시장 이자율이 12%이고 우리가 주겠다는 이자는 10%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매년 지급하는 이자가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상태에서 발행을 할 때는 액면가보다 낮게 팔아야 예, 그 문제가 보전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할인 발행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가액은 매기마다 증가한다. 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금액은 매기마다 액면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늘어나요. 그러면 매년 지급하는 지급 이자하고 매년 지급하는 현금 이자하고 차이가 자꾸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는 거예요.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배울 때는 제가 그거 어떤 표에 있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아무튼 2번에서 우리는 발행 금액이 10만 원이 아닌 거 뻔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한 장 넘어가서요. 또 여기서도 사채 문제가 많네요.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3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만원, 액면 이자율은 5%, 만기는 3년,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였다. 발행 시점의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6%로 동일하며 발행 가액은 97만 4천 원이다. 23년 말 손익계산서상 사채 관련 이자 비용은 얼마이냐? 자, 이자 비용을 인식할 때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인식해야 돼요. 유효 이자율 여기 알려줬습니다. 6%다. 그러면 우리가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 장부 금액에다가, 이 장부 금액은 기초 장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기초 장부.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하기 이전의 장부 금액, 상각한 후의 장부 금액은 기말이고 기초 장부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곱하기 유효 이자율을 해서 유효 이자율을 곱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자 비용이라고 차변에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시장 이자율은 6%고요. 액면 이자율이 5% 상태에서 발행했으니까 할인 발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초 장부 금액이 얼마일까요? 100만 원입니까? 97만 4천 원입니까? 예, 97만 4천 원. 100만 원짜리를 97만 4천 원에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장부 금액이 97만 4천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을 적용해야 돼요. 6%. 이렇게 계산하면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 즉 차변의 이자 비용이 나와요. 얼마입니까? 답이 몇 번이죠? 3번이요? 예. 97만 4천 원 곱하기 6%. 자, 근데 요 8번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손익계산서 23년 말에 손익계산서상 사채 관련 이자 비용이 얼마냐 이런 질문이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23년 말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 비용은 얼마냐?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 비용을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얼마일까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 비용.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 비용과 회사의 손익에 반영하는 이자 비용의 차이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해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차이만큼씩. 그래서 여러분 그 분기 기억하셔야 돼. 차변의 이자 비용이 지금 여기 58,440원이에요. 58,440원. 대변에 현금으로 기입되는 그 금액이 바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예요. 얼마일까요? 5만 원이죠? 5만 원. 왜? 여러분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요? 액면가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하기 하는 거예요. 액면가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매년 약속한 날에 그 사채권자에게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5%. 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입니다. 요거는 5만 원은 이거는 대변의 현금인 거예요. 실제로 지급해야 될 이자. 우리가 실제로 지급하는 건 5만 원을 지급하고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이자 비용은 58,440원을 비용으로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갭이 얼마 생겨요? 8,440원 생기죠? 그 8,440원만큼 상각을 해 나가는 거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대변에 기입해 가지고 분계가
차변 합계 58,440원이 되고 대변도 현금 5만 원에 8,440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그 분계. 자, 그래서 8번은요. 8번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질문의 답은 3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요 질문을 요 부분을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다른 질문. 기말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는 얼마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 그러면 2번이다 이거예요. 5만 원.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이자.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355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나 또 골라보겠습니다. 20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12월 31일 수정 후 잔액사항표 중 재무상태표 관련 개정 과목을 나타낸 것이다. 23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비유동 부채는 얼마냐? 비유동 부채가 얼마냐? 자, 부채라고 그랬잖아요. 비유동 부채. 여기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비유동 부채죠? 네. 장기 차입금도 해당되죠? 그러면 두 개만 더하면 되죠? 네, 2번입니다. 네, 7천만 원. 자,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56페이지에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22번) 짧은 거 하나 풀어봅시다. 다음 거래 중 회사의 현금이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두 개가 아마 해당되는 모양입니다. 자, 무상증자. 분계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무상증자다. 증자했으니까 대변이 일단 생각나죠. 대변이 뭐가 될까요? 자본금. 그렇죠. 증자니까 대변이 자본금. 감자는 차변의 자본금이 와요. 자, 대변이 자본금입니다. 근데 무상증자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이 안 와요. 유상증자면 현금이 오죠. 예. 그 무상증자는 배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차변에 오는 게 다른 자본이 와요. 예를 들면 2월 이익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현금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4번 사채를 발행했어요. 사채를 현금으로 발행하면 현금 증가하죠. 네. 4번이 현금 증가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사채, 대변에 사채, 차변에 현금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자기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현금으로 처분하면 현금 들어오죠. 네. 그러면 이제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기 주식 이런 분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찾았습니다. 나다가 현금의 증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라버는 무슨 내용인가 봐요. 토지의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면 자, 토지를 재평가하면은요 가격이 올랐다고 봅시다. 그러면 차변이 토지, 자산 증가, 현금은 안 들어와요. 재평가니까. 대변은 재평가 잉여금, 가격이 올랐으니까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이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란 말이에요. 현금과 관계없어요. 답이 3번이다. 자, 357페이지에 가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자료에 의해 계산한 결산 시
퇴직금 추계액은 얼마일까요? 퇴직금 추계액은 얼마일까요? 총계정 원장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기초 600만 원이 있었고 4월 5일 날 200만 원이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4월 5일은 예, 퇴직금을 지급했어요. 자, 그렇다면 4월 5일 이후에는 퇴직금 지급이 없었기 때문에 결산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은 얼마다? 400이다. 네. 잔액이 400이다. 자, 결산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기초에 600이 있었다가 200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상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잔액이 400이 있는 상태에서 결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차변의 퇴직급여 300,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300. 300을 추가 설정했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퇴직금 추계액을 얼마로 봤을까요? 700으로 봤다. 700으로 봤기 때문에 400만큼 잔액이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300을 추가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추계액만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거예요. 퇴직금 추계액만큼. 그래서 300만 원 추가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퇴직금 추계액은 700이었다는 얘기다. 답이 3번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